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김승현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한번 공개해 볼까요? 그 지난주에 네. 제가 도건 학생한테 뭐 딱밤 맞겠다 뭐 이런 네. 거 했는데 네. 제가 이게 간신히 벌칙을 면했잖아요. 네. 근데 도건 학생이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때리지 못했다고. 한 번 그래서 더? 한 번 더 네. 이제 도건 학생한테 딱밤 맞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공부 시작해 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네, 태희 학생이 계속 1등을 하네요. 부지런합니다. 태희 학생. 네, 저 친구는 알겠습니다. 클럽 같은 것도 안 가니까 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부지런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시아쌤 힌트 많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문제 풀어볼게요. 미 국방성 건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용 인원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다. 건물은 오각형 구조로 되어 있어 이름이 여기서 유래했다. 이 건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알겠나요? 근데 이거는 워낙 유명한 건물이라 그래도 문제 속에 답이 있네요. 그쵸. 네.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아, 이거 어제 읽고 정답은 펜타곤입니다. 바로 출근한 것 같은데. 펜타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도시 아나운서가 오랜만에 당황하는 모습 보니까 재밌대요. 네. 네. 다 편집해주겠죠? 아니요? 네, 설명 좀 저 부탁드릴게요. 오각형이란 그 건물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오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되게 넓고 그 5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각형인데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한 3개, 4개가 이렇게 있어요. 네. 이 복도를 다 합하면은 총 28km에 달한대요. 이 길이만. 그래서 엄청나네요. 굉장히 큰 건물로 유명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뭐 무슨 각형을 이용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용어가들 같아요. 네, 아.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사실에 관한 보고 기사 또는 기록 문학, 보고자의 주관을 섞지 않고 특별한 사건이나 현장에서의 체험을 생동감 있고 박진감 넘치게 객관적으로 서술한 현지 보고나 기사 또는 다큐멘터리 수법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약간 리포트랑 비슷한 발음이 적은가요? 그렇죠. 르포르타주?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르포르타주? 르포르타주. 네. 정답입니다. 자꾸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자꾸 틀려서 네네. 자신감이 점점 아니, 근데 없어지네. 틀린 게 아닌 게 르포드라고 해도 돼요. 네. 약칭해서 그냥 쓰니까. 현장 루포 뭐 그게 그런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르포르타주란 이거는 탐방, 보도 뭐 이런 보도. 얘기거든요. 보고 이런 얘기라 그러니까 저널리즘 중에 하나의 그 장르로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그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고발 문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왜 최근에는 뭐 전지구적인 관심사의 뭐 그런 문제들 있죠. 환경에 대한 탐사라든가 그런 우리나라는 이제 자꾸 무슨 사회 고발로 가지만 실제로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좀 큰 거시적인 문제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수법이라 네.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집단 안에 있으면 혼자일 때보다 더 위험한 결정을 쉽게 내리고 더 극단적인 쪽으로 치닫는 현상. 응집력이 강한 집단에서 자주 일어나는 집단 사고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찬스 쓰겠습니다. 갑자기. 저는 재환이 형 찬스. 눈을 마주치지 않는 재환이 형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5초 카운트 주세요. 어쩌 카운트 맞군요. 정답은 정답은 단체 시프트. 단체 시프트. 네. 아. 정답은 그룹 시프트였습니다. 미안해요. 아직 두 몰랐어요. 문제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단체에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것들도 이렇게 사고가 전환이 될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나치 같은 경우에 그 나치를 지지한 사람들은 독일의 중산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미치광이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생각이 이렇게 우편향되는 게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있다 보니까 그 그룹 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생각 자체가 이렇게 이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룹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응집력이 강해서 집단 사고라고는 하지만 잘못하면 전체주의에도 좀 악용될 수 있는 좀 조금 위험한 심리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일본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량 구매하는 모습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한자어로 퐁매에 해당하는데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이미 MC 찬스도 썼기 때문에 네,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힌트는 과감하게 틀릴까요? 아, 그래 봐요. 네,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바쿠멘? 바쿠맨. 아니요. 바쿠가이요. 정답은 바쿠가이였습니다. 억울하진 않죠? 네. 네,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서 답을 보고도 처음 보는 거라.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그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에 정착된 용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유커들이 들어와서 네, 뭐 이런 엄청 얘기 사죠. 많이 들었잖아요. 화장품 가게에서 가서 여기서부터 저희까지 싸주세요. 이런 식으로. 장난 아니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한꺼번에 사가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 나가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해서 일본에서도 2014년부터 유행을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일본에 그 전체 외국인이 사가는 그런 어떤 그 쇼핑의 총량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바쿠가이 현상이 실종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지금 유커들이 많이 와서 사가고 있는데 지금 자꾸 나오는 게 두 번 다시 방문할 의사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우리가 좀 그렇게 보자면 관광 수지의 흑자를 보고 있지만 예.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계속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좀 더 그 어차피 우리가 지금 수출하고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좀 더 그 이걸 살 수 있는 어떤 유인들을 많이 줘야겠다. 그런 것들 자꾸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단기 이익을 목적으로 국제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모집 투자 신탁을 뭐라고 부를까요? 근데 자, 감을 잡은 것 같은데 5초 카운트 주세요. 시장. 헤지펀드? 헤지펀드 정답입니다. 이제 딱밤 맞는 건 언제쯤 볼 수 있나요? 개인 모집이라는 말 있죠. 개인 네. 모집 투자 신탁. 개인 모집을 한문으로 하면 사모예요. 어. 사모펀드 중에 일종으로요. 아, 사모가 영어가 아니었어요? 그 사모펀드의 일종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모집을 하는데 예. 이런 그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한테 조금씩 하는 게 아니라 큰 투자한테 한꺼번에 받고요. 이걸 가지고서 운용을 해서 돈을 굴리는데 이제 좀 나쁜 말로 하자면 돈 되는 건 뭐든지 한다라는 개념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해지라는 말은 울타리, 담이란 뜻인데 네. 이 안에서 위험을 회피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해볼 짓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헤지펀드를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건 확실한데 네. 문제는 돈 되는 건 뭐든지 한다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악용돼서 나쁜 일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 나라를 좀 그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도 하고요. 환율을 사고 파는 이런 수법으로 해서 환차손을 이용해서 그러기도 하고 기업을 산 다음에 기업을 다 잘라서 구조조정한 다음에 그래가지고 비싸게 파는데 결국에는 기업의 장기적인 어떤 그 이익이나 아니면 수익 구조 같은 걸 해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생겨서 네. 이게 조금 악마의 펀드, 자본주의의 그런 악마적인 모습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게 예. 바로 이 헤지펀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총 3문제를 맞춰서 또 아슬아슬하게 딱밤을 피해 갔습니다. 네. 오늘 어땠어요? 오늘도 역시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MC분들의 좋은 힌트로 벌칙을 벗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미 씨가 되게 천사 같을 때가 있고 악마 같을 때가 있잖아요. 보미 씨의 컨디션에 따라서 네. 그 학생들이 5개 다 맞출 때도 있고 이렇게 아슬아슬하지만 이렇게 벗어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통해서 공격적으로 투자해 고수익을 누리는 투자 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환 씨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투자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아주 어렵네요. 간단 명료한 대답이네요. 예. 이 수익이냐 안전이냐 투자에서 늘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고수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들의 활동이 화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헤지펀드의 공세에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늘 경제가 취약하다고 고민하는 우리 승현 학생, 헤지펀드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헤지펀드는 워낙 뉴스 신문 이런 데서 자주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네. 들어봤는데 뭐 이렇게 헤지펀드의 대가는 조지 소로스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조지 소로스, 제가 잘 알죠. 네, 설명 좀 친분이 있으신가요? 부탁드릴게요. 그냥 해본 말입니다. 네. 최근에 삼성전자와 관련해 엘리언 매니지먼트라는 헤지펀드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엘리언 매니지먼트는요, 그 미국의 억만장자인 폴 싱어 회장이 네. 1977년에 세웠다고 해요. 엘리언 펀드는 이제 그 사모 헤지펀드니만큼 네. 이걸 인수한 다음에 경영 전략을 변경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은 사업부 매각, 또 본사 같은 경우에도 구조 조정, 지배구조 개편 이런 것들을 요구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다시 팔아서 환차 그 차익을 올리는 게 네. 그 하고자 하는 일이거든요. 네. 근데 금융위기, 미국의 금융위기가 이제 그 2000년 정도에 있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2000년 후반이죠. 2000년 후반에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확 그 성장을 해서요. 지금 한 32조 원 정도를 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산 자체가요. 네. 그리고 실제로 아르헨티나를 채무불이행 상태로 빠뜨리게 한 게 바로 이 펀드인데 지금도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디폴트 이제 나 못 갚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해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다 내놔라라고 해서 지금도 좀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잔혹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관련 뉴스를 보고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기사들이 있습니까? 네, 네. 그런 엘리엇이 이 삼성을 편드는 척하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한다라고 해서 이걸 분석하는 기사거든요. 네. 헤지펀드가 네. 삼성한테 삼성전자 분할을 하고 지주회사를 전환해라라고 했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삼성이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그래가지고 그 이재용 체제로 넘어가면서 이재용한테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식의 어떤 지배 구조를 지금 개편하고 있는 중인데 네. 사실 그 하고자 하는 방향을 여기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런 그 큰 주주가 이런 식으로 요구했다라고 하니까 명분이 좋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주주에 대한 배당을 또 해라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은 또 이제 현금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걸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의 나스닥 상장을 좀 추구하라고 그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상장은요, 실제로 해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네. 삼성의 오너의 경영권을 인정한다는 당근을 던져주고 삼성전자 사업 자회사의 미국 증시 상장을 이끌어내서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 상장이 되면 막대한 시세 차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걸 준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걸 이렇게 딜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그 요구가 일종의 삼성전자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쇼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사도 알아볼까요? 네, 실제로 그러면 외국의 헤지펀드가 국내 기업을 공격한 사례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할 수 있어가지고 그걸 좀 모아본 기사거든요. 외국계 헤지펀드를 경영해서 첫 번째를 보시면 1999년에 미국계 헤지펀드인 타이거 펀드가 SK텔레콤과 싸운 일이 있었거든요. 네. 타이거 펀드가 6.66% 취득한 다음에 경영진 교체를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선 안 한다 싸우면서 그런 거 합리화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주들이 보기에는 회사가 탄탄해지니까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때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 6,300억 원을 남겼어요. 네. 그 요구 하나만으로도. 그다음에 소버린 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역시 SK죠. SK의 그 어떤 그 글로벌 분식 사태가 있어가지고 경영 공백이 생겼거든요. 그때 14.99%를 사들인 다음에 이걸 좀 바꿔야 된다. 사실은 SK가 그 전까지는 약간 그러니까 형이 뭐 사장, 동생이 뭐 저쪽 계열사 하는 식으로 좀 가족 회사가 좀 있었죠. 근데 이제 소버린이 들어와서요. 그런 식의 그 친척 지배 구조를 없애야 된다 하는 식으로 그 경영 합리화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회사 좀 탄탄해졌는데라고 하면서 주식을 더 사면서 올라가겠죠. 그때 이제 팔고 떠나는 거예요. 그 소버린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난 돈을 벌고서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먹튀를 한 거죠. 먹튀.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기사를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승현 학생은 첫 번째 기사 보고 이제 어떻게 생각이 났나요? 그 첫 번째 기사에서 네. 엘리엇의 제안으로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재편 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뭐 엘리엇이라는 헤지 펀드는 결국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제안을 했을 거기 때문에 네. 좀 삼성은 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그에 맞는 대처 방안을 좀 내놔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회사 분할 등을 요구한 이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네. 경우에는 이제 벌처 펀드 구문에서 행동주의 헤지 펀드다 이렇게 불린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엘리엇을 또 벌처 펀드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요. 한국에서는 벌처 펀드를 또 기업 사냥꾼이라는 이름을 부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꼭 같은 건 아니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요. 그 썩은 고기한테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안 되는 기업. 그래야지 왜냐하면 기업 가치가 되게 낮아져서 싸요. 그 매물이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경우 특히 이런 경우는 사실 삼성이 그런 벌처 기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주의 펀드는 삼성뿐만 아니라 애플이나 펩시, 듀폰 같은 세계 최고 기업에도 이런 짓을 한다라는 거죠. 네. 주주권을 인수한다, 주식을 인수한 다음에 그 주주의 발언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것들을 촉구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주식이 좀 올랐을 때 그런 부분을 좀 팔고 떠나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네. 기업 대상 자체가 조금 더 좀 폭넓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또 연금만 하는 거 실제로 이렇게 딱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니까 또 행동주의 펀드라는 말도 하는 거고요. 군요. 네, 기업의 타겟을 좀 더 넓게 잡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1년 전에는 삼성과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왜 싸웠지? 지난해 5월에 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체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지금 딱 이런 것들을 좀 합병하고 말하자면 줄을 다시 딱딱딱 짜는 중이거든요. 네. 삼성이. 근데 이제 여기에 반대를 하고 나선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던 제일모직 주식 0.35주랑 삼성물산 주식 한 주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합병을 했는데 근데 이게 엘리엇이 보기에는 삼성물산의 가치를 상당히 과소평가했다. 그래서 합병 조건이 공정치 않으니까 주주들한테 손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네. 할 수 있는 건 다 해가지고 합병 절차에 제동을 걸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그 여러 가지 악연을 맺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헤지펀드 공세가 기업에 도움이 되는 점은 좀 없나요? 근데 재밌게도요. 예. SK가 지금 굉장히 큰 기업이잖아요. 네. 이 소버린의 공격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 전에는 거의 가족 기업처럼 이렇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뭐 그거 자체가 잘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그때 공세를 펼쳐가지고 기업의 경영 구조를 합리화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좀 그 합리화된 경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한 칼 아이칸의 경우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회사 경영권을 장악하면 실제로 주가가 오르며 심지어 우리가 떠난 후에도 그런 효과는 계속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매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예전에 배웠잖아요. 네, 배웠어요. 매기 한 마리에 들어가면 미꾸라지들이 거기, 막 살려고 더 열심히 사는 거. 그래가지고 결국 살아남는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얼마 전에 그 포켓몬고 네. 기억나시죠? 포켓몬고가 홍콩의 오아시스 매니지먼트라는 그 회사가 닌텐도에 이런 헤지펀드 이런 걸 했는 건데 거기다 요구를 뭐 빨리 좀 출시 좀 해라. 모바일 게임용을 뭐 출시를 해라라고 요구를 해서 그래가지고 만든 게 포켓몬고예요. 포켓몬. 네, 포켓몬고를 사실은 이런 요구가 없었으면 닌텐도가 굳이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닌텐도는 자신의 플랫폼 안에 들어오는 걸 원하기 때문에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에 그걸 넣는 거를 되게 싫어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요구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든 건데 이게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다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헤지펀드 공세에 좀 당하지 않으려면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그 한국 기업 자체가 네. 그러니까 외자 선호를 좀 하거든요. 외국에서 돈 들어온다고 하면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이런 감사합니다. 식의. 네, 그렇죠. 일단 뭐 이게 공짜로 주는 줄 아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투자자들이 되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외자라고 해서 이제 좋긴 하지만 반드시 그거보다 더 많이 가져갈 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서는 너무 그렇게 환영하기보다는 철저하게 좀 그 선별을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 재벌 위주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 헤지펀드에 좀 위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중소기업들, 탄탄한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자꾸 만들어서요. 헤지펀드가 하나를 잡고서 이렇게 할 수 없도록 그 타겟을 되게 하나만 이렇게 할 수 없도록 좀 분산해 놓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네, 선생님 오늘의 족보를 열어주실까요? 네, 자 열어보겠습니다. 짜자잔. 짜자잔. 기업의 입장에서 헤지펀드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학생 준비됐나요? 네. 기업의 입장에서 헤지펀드는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분명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이게 뭐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다가 시세 차익을 노려서 그 빠져나가는 것들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헤지펀드가 들어올 수 있는 게 뭐 기업이 재무 구조나 지배 구조에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그 점을 이용해서 헤지펀드가 이제 기업에 뭐 투자 공격을 하게 되는데 기업이 재무 구조라든가 지배 구조가 부족한 부분들을 기업이 모르고 있던 부분들을 이제 헤지펀드가 그렇게 꼬집으면서 좀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이 몰랐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부족한 점을 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고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업이 쉽게 하기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또 기업이 쉽게 하기 어려운 이제 뭐 투자도 헤지펀드가 이제 압박을 통해서 아까 뭐 포켓몬고가 어떤 그런 압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은 이런 점을 좀 최대한 활용을 해서 헤지펀드를 좀 긍정적으로 활용을 하되 뭐 헤지펀드가 단기적으로 이제 빠져나가지 못할 수 있는 매력적인 요인들을 좀 갖춰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기업이 그 부분을 몰랐다, 뭐 우리가 취약했던 거 몰랐다라기보다는 안 하는 게 더 강하거든요. 가령 이제 지배 구조가 총수일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총수일가의 그거를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것이 있고요. 네. 아니면은 뭐 닌텐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되게 하기 싫어하는 철학이 있거든요. 우리 플랫폼에 넣어야겠다라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자신의 가치, 철학을 좀 깨면서 이렇게 해야 거기에 편승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몰랐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건 아니지 않나 싶은데. 일단 닌텐도 뭐 포켓몬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굳이 모바일 분야에 뭐 닌텐도가 나아가야 될 이유를 못 느끼고 있었는데 뭐 헤지펀드의 그런 압박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수익을 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반등을 겪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한국의 기업들도 그런 부분으로 뭐 자기들이 이제 뭐 그냥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업에 일깨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일단 면접은 여기까지 하는 게 여기까지 나을 것 일단요.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유형 문제는 좀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하는지 또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뭐 헤지펀드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특히 이제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는 또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위협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또 금융 쪽 지원자나 이런 쪽은 관심 있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면접을 왜 중단했냐면 예. 지금 헤지펀드를 잘 모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장점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단점을 모르니까 장점도 그냥 약간 좀 추상적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걸 하라고 했을 때 헤지펀드의 긍정적 활용하면 장점을 많이 뒤져보고 찾아봤을 거예요. 근데 단점이라는 건 정확히 이걸 알아야 되는데 헤지펀드 요구가 그래서 뭐 지배구조의 개선이라 이렇게 좋은 거지 대부분 헤지펀드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런 사업부 잘라내라든가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악마의 그 자본주의적 헌신이라니까요. 돈이 되는 건 뭐든지 하는 게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노조가 문제가 되면 좀 행동파들을 투입해가지고 진압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얘기들도 전부 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럼 실제로 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배구조를 개선하라고 요구를 하는 뿐이지 실제로 헤지펀드라든가 특히 벌처펀드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데 이런 들의 요구들이 이렇게 매번 합리적이지만은 않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기업들의 부담이 되기도 하고 기업 자체를 아예 뒤바꿔버리고 없애버리기도 하고 쪼개버리기도 하고 굉장히 안 좋은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오히려 안 좋은 게 많아서 긍정적인 거 한두 가지가 과연 있을까 찾아보자는 얘기인데 네. 지금 보면 약간 이런 부분만 좀 뒤져봤는지 약간 헤지펀드사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균형이 안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하자고 한 거예요. 네. 네, 승현 학생은 ECM의 평가 어떻게 들으십니까? 저도 헤지 펀드가 그냥 안 좋다, 뭐 기업 구조에 안 좋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안 좋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딱 문제를 보고 긍정적인 측면을 찾으라 그러는데 저게 과연 긍정적인 게 있을까?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것만 찾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만 알게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헤지펀드 입장에서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하면은 너네 기업한테 되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뭐 긍정적인 거나 부정적인 거를 다 알고 이제 뭐 계속되는 질문에 좀 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있음을 줬고 확인해 봤고요. 이번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예. 근데 우리가 제가 이제 단톡방 친구들만 공유하면 되는데 우리 MC분들과도 공유해야 되잖아요. 예. 굉장히 좀 미안하면서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예. 부담스럽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재한 씨의 이 부담스러운 얼굴을 보면서 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헤지펀드의 기업 공격이 계속되는데요. 또 한국은 이렇게 좀 취약한 구조라고 했잖아요. 예. 그럼 이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이 원론적으로 가져야 할 대비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이런 문제를 내봤습니다. 저희가 그걸 알면 그렇죠. 저희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네네네. 저희 대기업의 이렇게 전문 전략가로 있겠죠? 네, 그렇죠. 네.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아니요, 전 전문 전략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렵네요. 주식회사부터 다시 역대 최고로 어려운 맞아요. 저에게 오늘 주제 정말 어려운 것 그렇구나.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랄까 아까 이쌤이 하는 얘기를 주의 깊게 들어서 예. 이 정도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아무래도 외국 자본에 대한 역차별 요소를 없애서 국내 자본을 좀 육성을 하고 그리고 대기업 경영 구조를 좀 개선을 해서 미리미리 경영권 방어도 좀 탄탄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식상한 말밖에 못하겠네요. 저도 참 모르겠는데 네. 한국에서 뭐 네. 일정량 이상의 일정 퍼센트 이상의 주식을 팔려면은 뭐 금융감독원에 신고도 해야 되고 막 되게 복잡한 방법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헤지펀드도 좀 어떻게 들어오는 거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쉽게 나가지 못하도록 뭐 그냥 니네 시세 차익만 노리고서 빠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쉽게 나가지 못하는 어떤 한국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책을 마련한다면은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 새로운 친구가 2명이나 들어왔네요. 네. 유리 학생과 소희 학생. 앞으로 다양한 의견들 부탁드립니다. 네. 태희 학생, 투자 자금의 속성을 파악해야 한다. 단기성 투자 자금인 헤지펀드는 금방 빠져나간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순전히 기업 자금으로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항상 예비금을 준비해놓고 헤지펀드로 들어온 투자 자금은 일부만 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실 학생, 헤지펀드의 위험성은 지분율을 이용한 단기적 이익 추구에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지분 구조가 국내 기업에게 유리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황금 이결권을 정부에게 부여하고 위급 상황 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리 학생, 외자를 선호하는 국내 기업의 정책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외자 유입 정도에 비례해 국내 자본의 육성과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 국민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소희 학생, 투기가 목적이므로 바뀐 경영 구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영 구조를 책임질 수 있는 경영자들이나 회사 내부 임직원들의 주식 대비 의결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해외에서 시행 중인 황금주나 차등 의결권 등의 보완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네요. 네, 선생님 베스트 댓글과 함께 뽑아주시겠습니까? 유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좋은 말이긴 한데 네.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경영권 방어에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뭐 이런 식으로 찔리네요. 네. 이렇게 했을 때도 관심을 기울여서 뭐를 한다라고 해서 한마디만 덧붙여줘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자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건 유실 학생과 소희 학생인데 소희 학생이 조금 더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좀 논리적 구조를 탄탄히 가져갔죠. 그래서 저는 소희 학생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희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 오늘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심상찮게 벌어지는 헤지펀드의 공세와 그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많은 취준생들이 이런 부분에 오늘 나왔을 때 어우 너무 어려워, 뭐 처음 듣는 단어야. 진짜 어렵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와. 굉장히 거부감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실제로 기업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고 왜냐면 기업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경영을 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홍보를 하든 아니면 마케팅을 하든 개발을 하든 간에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경영에 이익이 되고 아닐까 이걸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삼성전자, 엘리엇 이런 것들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사건인지 왜 이런 건지 뭐가 문제인지 알아놓고 실제로 이렇게 나왔을 때도 얘기할 수 있을 뿐더러 또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기업의 경영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지 취준생의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승현 학생 어땠어요? 저는 그 헤지펀드에 대해서 네.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요. 네. 제가 금융권 이런 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뭐 헤지펀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제가 금융권을 안 가고 뭐 다른 분야를 가더라도 네. 이런 부분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속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